제가 어떻게 해서 미시마를 보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경희대학교 일요인문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서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학이 좋아서 일요인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일요인문학과라는 데가 문학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일본어가 90년대까지 한국에서 되게 실용 언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문학 밖을 이렇게 빙글빙글 맴돌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갈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판타지였어요. 오히려 반자연주의 성향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 소설의 특징은 일본 소설에 비해서 굉장히 리얼리즘적이에요. 역사 소설이 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일본 소설은 엄청난 판타지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환상소설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붐이기도 해서 환상소설로 석사를 들어갔어요. 환상소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환상소설 작품을 읽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 나이 30이 넘어갈 때였는데 공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평생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깊게 좀 환상 문학 작품을 봤었으면, 예를 들면 서부의 반지의 제왕 토키라든지 아니면 해리포터 이런 거를 대학에서 다룰 수가 있었다면 좀 남았겠죠. 근데 대학이란 장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아직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레플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래서 제 지도교수가 제가 석사 2학년 때 3번 물었어요. 너 정말 판타지 할 거니? 네 선생님. 너 정말 판타지 할 거니? 네 선생님. 근데 3번째 질문 받았을 때 제가 좀 무너졌어요. 아, 이렇게 이 선생님이 묻는 이유가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겨울에 이제 나츠메스키부터 해서 다시 순문학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츠메스키 읽고 나니까 뭔가 더 환상문학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환상문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아의 문제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츠메스키 같은 경우에는 타자로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읽고 났더니 이제 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발표를 한 달 정도 남겨놨었을 때 이제 제 선배한테 의논했던 선배가 그러면 미시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 말 들었을 때도 사실 한 걸음이 저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시마 이렇게 하면 극우니까. 그래서 극우를 연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앞길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막. 그래서 오히려 안 읽게 되는 거죠. 선입견이 저도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일본의 이제 문학 여러 가지 선집들 있잖아요. 총서들이 있는데 거기 환상문학 컬렉션 중에 미시마 유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우곡이라는 작품 혹시 아세요? 남자랑 여자 단편소설인데요. 남자랑 여자가 둘이 질펀한 정사를 나누고 나서 차례로 팔복을 해서 죽는 그 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고 이거야말로 환상문학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환상문학하면 우리가 인간이 날아다니거나 막 마법을 부리거나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굉장한 가슴과 과잉과 뭐랄까, 누가 이렇게 소설 같은 데서 누가 죽었다, 아픔을 찔렀다 이러면 사실 아픔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독자 입장에. 근데 너무나 가슴적이라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거 필요가 도대체 뭐냐 해서, 나는 환상문학으로 미션을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제 유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후기에도 썼지만 많은 일문과 선생님들조차도 미시마 육교를 꺼려해요. 심지어는 그 수원대 허 선생님이라고 일본 쯔쿠바에서 학위를 하신 분인데도 한국에 와서 미시마를 안 하세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해 근접으로 하는 식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낙인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를 한다는 거예요, 낙인. 그래서 참 이 씁쓸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시마를 볼 때 참 선입견이 있으니까 순문학으로만 보자. 그래서 어떤 문체론이라든지 내러티브론 이런 관점으로만 처음엔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어두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전후 일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잘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일본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차 확인하게 됩니다. 불쌍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얘들은 우리를 이제 식민지화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 아니다. 얘들은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미시마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일본 애들도 참 나름대로 어떤 불쌍한 역사적 경험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한 발 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제 유학 생활에 방학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미시마가 전후 일본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관점들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학사 논문까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그 미시마 육교는 금각서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말 스케일이 굉장히 큰 풍요의 바다라는 명작이 있어요. 4부작인데 근데 나는 뭐 박사학위 못 받더라도 그거 한 권만 사서 번역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판권이 한국에서 어딘가 사는 것 같은데 누가 번역을 하시다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너무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냥 불교의 사상들이 막 나오는 거라서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사실은 저는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이렇게 연구자라 일본을 연구하러 가겠어 라고 대부분 일본 연구자들이 가거든요. 그 길을 해야지 라든지 저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학위라는 것을 하고 들어오게 돼서 오늘 오전에는 서울대 일본 연구소에서 전문가가 갑자기 돼가지고 강연을 해서 또 양심 고백을 하고 나는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마 육교 하면 극우라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 호모섹슈얼한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한국에서만 껄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일본에서도 껄끄러운 존재라서 그 90년대 후반 이후에 가라타니 고진, 사카이 나오키 등의 사상가들이 미시마론 쓴 적 읽어본 적 없죠. 혹은 이제 제가 공부했는데 그 유명했던 교수님 중에 코모리 요이치라고 도쿄대 교수인데 그 선생님도 미시마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유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미시마를 다 안 보려고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미시마가 일본인들한테도 불쾌감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한테 더 불쾌하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시마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왜 미시마 같은 걸 하니 오해 인적으로 좀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 좀 해가지고 잘 알려줘 이런 전향의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을 때 같이 있었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시마는 저는 일본 이해하는 꼭 필요하다고 저를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문화 방해로 출판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사람 도대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해하고 꼭 들으러 이제 이거 끝나고 나한테 그 이런 청중들의 반응 이런 거를 좀 듣고 싶다라는 반응이 제 지도부부터 일본에서 오히려 기대가 되게 강해요. 미시마 육교가 과연 한국에 안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 나왔으면 안착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힘들죠. 아베가 요새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고 있으면 또 텔레비전 뉴스를 킬 때 그 보는 것도 싫은데 또 이거를 가가지고 이 언어를 읽는다는 수고를 한국 사람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도 역시 B라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이번 책에 커다란 실수가 있는데 그 양심 이 표지 이렇게 넘겨보면 거기 미시마 유교 한자가 있는데 한자가 하나가 틀렸어요. 이건 예스24 선생님 좀 넘어가 주시면 대신에 이거는 재판 때 편집자랑 고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초짜를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하늘이 신이 내린 옷자라고. 그래서 그 기록할 기가 아니라 일어날 기자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뭔가 미시마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여전히 순탄치 않다라는 오리 메시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미시마 유교 사진은 요 다음에도 보일 텐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보면 사람들이 있는 부분의 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외부자처럼 마치 굉장히 뭔가 골몰한 채로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의자로 보면 파티 리셉션잖아요. 저는 일본의 파티 열풍 속에서 스스로 파티를 기획하면서도 자기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일본을 보는 거죠. 저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에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진이 쫙 나와요. 미시마 유교는 이게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고등학교 때. 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이 사진. 뭐 구글에 돌려보면 바로 뜹니다. 미시마의 잘린 얼굴과 팔복으로 몸뚱아리가. 그다음 이거는 이 자유대에서 그 군인들한테 일어나시오 막 한 건데 그 연설하던 신에 이게 완전히 매체를 타고 시대의 장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양복을 입은 미시마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요 정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던 거예요. 정장을 하고 출판사의 사람들 만나고 깍듯하게 대하고 이런 게 미시마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러던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영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물론하시면 B급 영화예요. 그것도 조연으로 정말 가입장관 양아치로 등장한 여자를 겁탈하는 신을 찍고 돼요. 이런 사람이 또 이게 제가 공부했던 도쿄대 통합과 교육관 거기서 정봉투 학생들이랑 대화하는 신이에요. 보면 이 안경잡이들 사이에서 미시마는 안경 보고 이 팔뚝 보세요. 꽃과의 팔뚝은 여기서 이런 희대적인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사진을 볼 때 이게 어디에 실렸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일본 내부로 발신한다는 것보다 미국 사회에 발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후의 일본의 문화적 특화는 게이샤 이런 거잖아요. 벚꽃. 이런 형상을 승인하는 존재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미시마 유키오가 아니라 가와테 야스나가 된 이유도 이런 형상을 싫어했던 거예요. 일본 여성의 젠더로서 만들려고 했던 거에 이런 오마주로서 반발하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는 표면은 다 이게 미시마의 저택이거든요. 스스로 판권으로 산 집이에요. 지금도 시부야에 있는 집인데 그리스식으로 쫙 다 삐까번쩍하게 지어 안에서 양복 입고 누구보다도 그 전후 일본사의 수혜를 받아본 사람이 어느새 옷을 다 벗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미시마의 양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왼쪽에 지금 제가 적은 게 미시마 유키오의 양력이에요. 오른쪽이 전후 일본의 어떤 역사적 연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본에서 메이지 쇼와 이렇게 부르면 다들 아시죠? 연호라고 하는데 천황이 즉위 해로. 근데 쇼와 원년이 미시마가 태어난 때예요. 그러니까 쇼와 1년이면 미시마가 1살, 쇼와 2년이면 미시마 2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때부터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제 군국주의가 되는 이런 시기에 6년 시절을 보냈어요. 미시마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치면은 그 농협은 아니고 농수산 진흥청 이런 데 관료였어요. 행정 관료. 어머니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귀족의 피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제 이 히라오카 키미타케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가 귀족이니까 애를 오늘날 치면 뭐 리라학원 같은 데 보낸 거죠. 학습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난과 그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에 미시마를 입학시키고 거기서 열심히 문학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당시 일본 낭만파라고 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하던 사람이 눈에 발탁이 돼서 16살에 등단을 해요. 단행본이 16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16살이면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리고 나서 도쿄대학 그 법학부에 그냥 진학을 하는데 졸업할 때 학습원 수업으로 졸업을 하면서 천황이 준 이 금타키 시계 해설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천황과의 어떤 독특한 연이 있었던 천황주의자다. 그게 중요하게 많이 해석해요. 근데 이때 이 문학적 세계는 되게 어떤 미시마한테 있어서 중세적인 이미지였던 거예요. 일본의 중세가 맨날 사람들이 죽고 언제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뭔가가 파괴되지 않아요. 그게 이 사람 머릿속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후를 이제 딱 맞이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우리는 지금 서울대 그때 나왔으니까 이제 행시 와서 대경부에 들어간 거예요. 오프라 시니까 그 당시에 3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1명 거기에서 뭘 했냐면 이제 은행국에 등록하면서 저축지능 이런 거 하다가 집어치우고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면의 고백이라는 개인의 커밍아웃이죠. 그걸 써서 이제 조금 대박은 아니지만 중간 레벨에 히트를 쳐서 이제 전업작가 하겠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 라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특이한 경력이 하나 51년도에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년도가 아직 일본이 미국에 점령하에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 아사히 신문사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제 하와이에 들렸다가 샌프란시스코 들어가서 뉴욕 이런 데 있다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브라질의 게이바에서 놀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파리를 보고 그리스를 보고 턴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면 29살 그러니까 29살, 21살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시마의 극우라는 표상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아침에 딱 들어왔더니 작가의 위상이 달라지죠. 여태까지 안 만나주던 중견 평론가들이 미시마를 이렇게 불러요. 너 세계를 보니까 어땠냐 이렇게 막 묻기 시작하고 그걸 자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부인 잡지 이런 데서 막 부르죠. 예, 세계를 본 엘리트 청년 미국을 말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예, 정보 제공자가 된 거예요. 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후 한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특권적인 지혜예요. 예를 들면 백낙청 선생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말의 권위가 실리게 되는 것처럼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54년에 이제 그 시오사이라고 한국에서는 파도소리라는 굉장히 소나기 같은 소나기를 장편화하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순회 같은 걸 쓰는데 그 소설이 정말 비히트를 쳐요. 영화도 세 번 하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미시마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저택에 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작품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 작품이 56년도에 미국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한 일주 동안 정밀 베스트셀러 8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일본 작가의 동시대적 번역이 거의 없었는데 이 시기 때부터 동시대적 번역이 이루어져서 이 다음부터 미시마의 작품들은 출간 즉시 착착착착 번역이 다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 박사논문이 미시마 육교가 본 미국 표상인데 미국과 미시마의 관계는 이 시기부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미시마는 이 옛날에 어떤 고전 문학 이런 그 스터디가 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라고 혹시 아세요? 일본의 강연극 같은 거 되게 어려운데 그걸 현대극화해요. 그 각본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57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을 하겠다고 거기에 섭외를 하려고 한 3, 4개월 정도 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극의 전문 의사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의 출판사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요새 잘 나가는 누구니 소개 좀 시켜봐. 아니면 이제 가와티 다스는 좋아. 아니면 타이자키는 좋아. 이시아라 신타로가 아직 좀 덜 됐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일본 문학을 발신하는 역할. 네이티브 인포먼트가 되는 거. 정보를 제공자가 되는 거. 그런 어떤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서 거의 50년대 후반에는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 미시마 유키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전평가 돼 있었죠. 그런데 60년대의 미시마적인 행위들이 미시마를 노벨 문학상을 먹어주게 되면 엄청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우복이라는 작품, 이 사람이 또 16mm 단편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직접 감독도 하고 주연까지 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창작을 내보이는 거를 단편 영화로 찍거든요. 66년도에 상영이 됩니다. 지금 다 공개가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65년 풍요의 바다. 풍요의 바다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신이 있는데 혹시 신풍년의 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냐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의사들이 반발 안 할 수가 없었겠죠. 특히 이제 패도령이라는 거를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단발령 때문에 유생들이 몇대처럼 일어난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칼을 뺏는 정책이 시행이 되자 그 당시에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구마모토 현의 그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칼을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총이랑 칼이랑 한판 붙어서 대폭 져요. 그래서 그 진 사람들이 구마모토의 한 산에 올라가서 100여 명의 집단 자살을 해요. 다 활복을 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이 풍요의 바다에 액자 소설 형식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죠. 누구누구 학년 몇 세, 누구누구 학년 몇 세, 다 이름을 달아주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 문당에서는 완전 미시마에 미쳤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거는 마치 지금 황승현 선생님이 갑자기 막 뭐라 해야 되나, 월남전에서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낱낱이다 기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그러면 미쳤다고 해요. 지금 이제 김기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기하 선생님 미시마랑 굉장히 같은 궤도를 얻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70년, 이제 68년에 이 문화방향을 쓰고 강퇴를 합니다. 이번에 책에 수록된 거는 요 부분. 이 부분의 미시마의 생 때문에 한국에서 미시마 극우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결과론적 시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남겨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거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안 하고 또 문화 방위를 던지는 저희 무책임함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SF 소설은 재미있는 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펄프 픽션, B급 소설들이 너무 좋아요. 잘 쓰고. 그런 소설들 소개를 못하고 먼저 정치적인 메시지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은 극우로서의 미시마의 인상을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고정화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많은 미시마의 연구자들이 이거를 꺼려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하나하나 다 클리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 생각할 때 일본에 극우하면 누굽니까? 이시하라 신타로죠. 이시하라 신타로가 1955년에 태양의 계절로 박사과상을 받고 혁명받는 젊은 작가였어요. 정맥이 요트 타고 역사 같은 건 다 소용없어 이러면서 이제 폭주하는 얘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미시마 유교, 그러니까 이시하라 신타로는 50년대 후반에 자민당에 들어가서 정치인의 인생을 했죠. 근데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시마 역시도 자민당에 입당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시마는 하지 않았죠.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극우 정치인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극우 정치인이라면 아베라든지 이시하라 신타로처럼 정계에 입문을 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나라의 방향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반부에 학생들이랑 나눈 대담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자민당에서 폭력 시위가 잦으니까 폭력 금지 서명 운동을 작가들한테 받으러 돌아다니는, 난 그런 거 해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시마가 극우라는 것은 한국의 위험스러운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자체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한국에 갖고 와서 많은 지식인들이 유용하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를 강조할 때마다 한국의 내셔널리즘도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그럼 예를 들면 진윤 선생님 비판해야 되나? 진윤 선생님 미시마의 소설 하나도 안 읽어보고 일본의 극우 세력에 미시마 유교가 있다 해서 사진 나온다고 이런 거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미시마 연구자들의 역할들이 촘촘하게 주석을 달면서 그런 인용들을 잘 못하도록, 이 책이 한번 나오면 또 미시마를 인용하려면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문화 방위론에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주석을 달아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이 시기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1960년에 안보투쟁은 뭐냐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보투쟁. 일본에 있었던 1960년 가장 큰 시위 역사들 뭐냐면,
52년도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그래서 방위 협정을 맺어요. 동시에. 그 방위 협정이 뭐냐면 그 미군 기지의 잔류와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승리를 당하면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방위가 있는데 이게 60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피폭국인데 미군 기지가 있으면 미군 기지 안으로 핵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치의 기능 부정이죠. 그러니까 대의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우리를 리프레젠테이션 하지 못한다. 개헌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에워싸는 데모가 한국에서는 없었잖아요. 제 청와대로만 진격을 하지. 그러니까 국회를 에워싼다는 어떤 시위 형태가 있었어요. 그 시기 때. 또 한 가지,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니까는 이 어떤 시위가 이제 정지가 되는데, 이 시기 때는 이제 우익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던 시기였어요. 그 야마구치 사건이라고 뭐냐면 그 사회당 그 당시에 사회당의 장수가 연설하고 있는데 한 청년애가 칼 들고 올라가가지고 찌르는 사건. 여기 주소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마나카 사건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표적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59년도에 지금 천하에 이제 결혼을 해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생중계를 하고 그 중계를 보기 위해서 막 일본의 대중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막 사고 우리나라 80년대 생각하면 돼요. 보도 성장기가 이제 쫙 진입될 그 시기인데 그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작가가 소설 한 편 써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일본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황태자 고도를 단두대에 세워가지고 그 단두대에 칼로 내리쳤더니 천하 황태자의 얼굴이랑 공주의 얼굴 떼굴떼굴떼굴 불러가지고 내 발 밑으로 떨어졌다. 그거를 우익적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격분을 해가지고 이 중앙공무원사에 찾아가서 그 사람 테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앙공무원사에서 처음에 막 사죄를 막 해요. 사죄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서 오해긴자고로가 정치소년 죽다라는 소설을 써요. 그걸 패러디한 거죠. 우익소년은 어떻게 탄생되는 거냐든지.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칼을 딱 든 애가 중앙공무원사의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칼 들고 기다리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어쩌고 뭐 가정부를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전 작가들의 포지션이 막 시작이 돼요. 의심하는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우파적인 걸 막 쓰면 무국을 썼던 배경 중에 하나가 자기 보신하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칼한테 싫어서 그랬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근데 오해긴자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이후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됩니다. 너 여기 있으면 칼 맞으니까 프랑스로 가. 프랑스에서 이제 샤르트를 만나면서 세이간이 또 바뀌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좀 깨닫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 체제 하면은 굉장히 폐색 공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의 작가들은 세계 일주도 하고 프랑스에 가서 샤르트를 만나고 그다음에 아베코보 같은 작가는 러시아, 소련도 가고 이게 열려 있었던 오히려 지금의 일본인보다 이렇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선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전개돼서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68년에 전공투 데모가 있다가 70년에 이시마가 그런 죽음으로 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라타니 고진이 이제 메이지의 영표랑 슈와의 영표를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종gon을 둘러싸고 이제 반복되는 일본 역사성이라고 나오는데 1970년이 일본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승문학의 죽음이에요. 더 이상
어떤 숭고한 거 이런 거 찾지 말자. 그게 의미가 상실돼. 그런 시점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 승무원의 종류가 SF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서브컬처 기점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일본 문화 속에 미시마 유교에 위치인데요. 이 가와타 야스나니가 노래 문학품 가는 장면인데 그 밑에 있죠. 미시마 유교의 와이프를 가와타 야스나니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냥 애끼는 사람이고요. 타이자키 주니치 이게 이제 이샤 신타오랑 미시마 유교의 전원 속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이샤 신타오 이렇게 좀 영감탱이 좀 읽었죠. 이게 세계에서 캡처한 건데 민도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민도의 미인의 수준인데 중국에서 반미운동 하는 거 저런 발언을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런 발언을 스승치 않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다 보면 미시마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이샤라 신타로가 미시마보다 5살 밑이에요. 오에 겐자로가 미시마보다 10살 밑이에요. 그리고 아베코보 본영, 그 다음에 그 요시모토 타카아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는 사실 가라타니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여전히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그걸로 유명하죠. 오히려 일본의 정사상가보다 사상가라기보다는 이제 요시모토 바나나의 아버지. 이 사람이 막 70년대 때 푸코랑 대담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푸코적 사유를 이 사람은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전개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체라든지 이런 게 난해하고 번역에 품이 많이 들어서 여전히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그냥 보시는데 번역해야 되는 거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남아서 그러니까 가와타 야스나이랑 다이자키 주니치로가 전후의 복권이 돼요. 이 복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시에 전피를 하게 되면 이유가 이제 전시에 일본의 검열이 있었어요. 검열이 일본은 두 가지 코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천황에 대한 불경제, 또 하나가 풍속 코드예요. 그러니까 외설과 관련. 이 둘이 굉장히 농밀한 성을 그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전후의 복권이다. 성적인 부분은 이 두 양대 고장이 있어요. 그건 탁월해요. 가와타 야스나리는 설국보다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냇물의 루비죠. 잠자는 미녀인데 어떤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은 그 노인들만 받는 여관이에요. 거기 소녀들을 눕혀놓고 소녀들은 이제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있고 노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더듬는 그런 건데 보통은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남성적인 기능이 끝난 노인들만 가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노인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기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전후의 그 에로티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 에로티즘이라는 건 굉장히 직선적인 건데 이 가와타 야스나리의 에로티즘의 세계는 이제 노인이 노인이니까 어떤 성적 기능이 거의 끝날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인 거죠. 그거를 마츠우라 히사키라는 동명계 분이 유명하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제 에로티즘의 문제는 지속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하죠. 타이자키 주니치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막 묶어놓고 세리즘, 사리즘 이런 거예요. 결정하는 미시마 유교는 이 사람들이 전통 수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세례를 쫙 받았어요. 자기 작품 세계 속에서 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아베코보랑 거의 동년배인데 아베코보는 만주에서 태평양 전쟁의 종식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은 전통 같은 거 일체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래의 여자 같은 게 되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모래의 여자 어때요? 모래에 갔다가 역사적 컨텍스트가 없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모래에 빠져가지고 한 여자는 동거하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 90년대 이후에 아베코브는 일본에서 뭐 드레즈의 어떤 로마니즘, 유목민적이다 이런 걸로 얘기가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들은 주로 1세계 서방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고 아베코브는 동북권 국가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동북권 국가에서 SF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상력이 또 아베코브는 서방 세계에서 그러니까 동북권에서 많이 하고 둘이 저는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거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 김자로가 있다. 이 사람은 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비판적인 거예요. 한국에서 오해 김자로가 그냥 단순한 어떤 좌파 지식인의 형상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의 문학적 수양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좋습니다. 좀 박연 선생님이 충실한 지석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밟아가면서 그걸 접목시키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문학의 수용이 잘못된 부분이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이 점프한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로 바로 가버렸죠. 무라카미가. 요 시기에 이 재밌는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도 공부하신 분들은 요 시기 많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시아나 신사로는 그냥 요트 타고 이렇게 살면 좋은 거예요. 자유는 그냥 실현하면 돼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전후 문학의 지형도고 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뭐 요시모토 타카키나 아니면 시바리 요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일단 이 구도고 60년대에 가면 진짜 재밌는 게 미시마 유키오와 오에 겐자부로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미시마가 먼저 액션을 딱 걸면 거기에 맞받아치는 작품들을 오해가 생각해요. 굉장히 액츄얼해요. 그 시기를 맞게 두근두근하게. 그래서 혹시 오해긴자부의 만년 원년의 스토리라는 작품이 없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뭔 말인지 모르고 너무 난해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미시마 유키오의 풍요의 바다에 대한 리액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역사 소설을 쓰는데 미시마 유키오는 일본의 기원은 이제 타이쇼 원령이니까 한 1910년대로 들어가는데 오해 긴자부로부터 훨씬 더 멀리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면서 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 젊은 전공투를 비롯한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스문하게 살아있었으니까 이 둘을 읽다가 이 오해 긴자부로의 만년이 나오는 순간에 미시마의 중원이 왔다. 이 작품 굉장히 탁월해요. 이 작품의 탁월성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논문으로 쓸 생각이에요. 특히 지면 활용해서. 근데 한국의 오해 연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은 미시마를 안 보고 그냥 써요. 이 작품의 의미가 굉장히 단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친이 얘기했듯이 모든 문학 작품은 대화성 속에서 구성이 된다는데 선행하는 작품과 후행하는 작품의 서로 대화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는 누가 있죠? 뭐 한국의 그 대화성이 어떻게 구성해요? 이문열이랑 한석영인가요? 서로 이렇게 빅본 게임을 하듯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마 죽음을 둘러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해인자로 한테 적합되면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성과나 이런 걸 보면 오해 겐자부가 좋은데 오해 겐자부의 문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마를 꼭 거쳐가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 제가 격차 후기에서 대폭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문학자의 이미지보다는 이 어떤 행동사상으로서 코디를 하자고 아까 편집하신 선생님이랑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1968년 문화방영을 얘기를 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지 않아요? 처음에? 딱딱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일본어로서는
굉장히 꼬여있는 물체고 그냥 나름대로 큰다고 풀었는데도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이 문화 방해론은 한밤 사이에 팍 갈겼었다라는 얘기 다 나오고요. 대담록은 다 기록한 거죠.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옛날에 누가 편집부에 있는 사람들이 테이프 레코더를 녹음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라고 모아놓은 책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여러분이 이거 사먹고 뭔가 있어 보여서 샀지만은 사먹고 이거 뭐야 모르겠다 이런 느낌 갖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일단 문화 방위권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코미디 같지도 않고 문화 방위론은 국토 방위론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지구 방위대 이렇게 쓰는 건데 문화 방위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생소한 언어인 거죠.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같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출판사를 통해서 자, 우리나라도 유네스코나 이런 거 해서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신화가 반발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문화이지요. 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박물관에 다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면 이제 문화적인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바로 문화위기가 발생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박물관 속에 가둘 수 없는 문화, 가둘 수 없는 것 그것을 열심히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문화의 하나의 형식으로서 미시마도 스스로가 취현을 했지만 팔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복이 박물관에서 전시가 됩니까? 그 퍼포먼스가 창자를 기대는 혹은 팔복이라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의 원칙은 위배가 되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를 보존하자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1987년에 한국의 시위 같은 거라든지 분신 이런 거를 또 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할까요? 그거 아니죠. 민주화의 열사로서 지칭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시마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문화는 물론 물질적인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물질 속의 문화를 보면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 속의 문화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공황 직전의 미국에 돈이 막 엄청나게 찍어대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통해서는 보죠. 맨날 파티하고 피치 대놓고 이런 거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남겼던 의자나 뭐 이런 게 그거를 재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그 버블기는 버블기 나름대로의 문화의 어떤 특이성이 있는데 그게 박물관에 다 보존만 되면 다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고 아니다 라는 근본적인 제기를 던지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걸 일단 보도록 합니다. 금각사인데요. 여러분 금각사 다 아시죠? 교토에 서 있는 그물을 장식 때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딱 됐는데 사실은 금각사가 일본 문화를 대표하게 된 거는 전후예요. 전전에 일본에서는 금각사를 중요 문화, 물론 국보로는 지정을 했지만 중요 문화들은 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카쿠라 텐신이나 미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매력이 소박한 데서 찾았어요. 백제, 관음상 이런 게 일본의 국보 1호잖아요. 국보 1호가 화려한 이런 게 아니라
목각으로 만들어진 관음상이에요. 백제 미소. 그게 전전의 일본의 문화적 표상이었어요. 근데 전후가 됐을 때 갑자기 금각이 화려한 일본을 표상하게 된 거죠. 그것도 물질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시마가 굉장히 의문을 던져서 금각사를 쓰게 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구성을 썼어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금각사가 남대문처럼 어떤 정신병자에 의해서 어떤 태워졌어요. 완전히 다 불살라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사히 신문에 사설에 일본 전토가 저 격렬한 폭력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오직 나라와 격도가 전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집중적으로 그곳에 존재했던 일본의 문화적 외산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선조로부터 받은 좋은 유산은 좋고 현대인의 전용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일본 민족의 공입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남대문 탄 다음에도 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거. 태우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어떤 문화재가 살아남아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식민지 시대 때 남대문은 왜 안 탔지? 창경궁 보면은 동물원 세워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끝나면 문화가 멸망되는 게 어떤지 되게 당연한 건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전시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미시마 역발상. 문화방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막 호석처럼 깔아요. 어떤 얘기냐면 파리 얘기를 하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막 파리가 지금처럼 고정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결사항쟁을 안 했잖아요. 문을 열었잖아요. 그 순간 파리 정신은 망했다. 무심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적인 것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그리스적 이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 멸망했으니까. 반대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사물이나 루브르 박물관은 남았지만 어떤 파리 영광 시절 나폴레옹 시기부터 계속된 그 정신은 그 순간에 다 죽은 거다라고 미시마는 저는 굉장히 역설이고 오늘날의 문화인식이랑은 완전 대비되는 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 역시도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일본에 얼마나 많은 박물관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라랑 교토의 문화재가 많은 이유는 우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정책 결정. 거기에는 이제 그 정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많아요. 일본 전문가들이 국방부에 찾아가지고 교토에는 붙잡지 말아달라. 오히려 히로시마에는 때려라. 사실 문화재랑 인간이 도쿄 공습 때는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이 네이팜탄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 원포에 하루에 8만 명 죽었는데. 근데 나라랑 교토를 지켜준 우리의 미국의 배려라는 말이 뻔히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역사적 아이러니. 남대문 역시 지금 남대문 복원 운동 속에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김훈 아시죠? 김훈이 풍교가상표에서 병자호란 신 같은 거 막 쓰잖아요. 병자호란 얘기는 이제 남한산성에서 쓰는데 풍교가상표에 다 원형이에요. 거기서 이런 얘기 나와요. 마음은 도망가고 성남 백성들은 나가서 남대문 방황을 켜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남대문이라든지 방황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오늘날 계속 복원하려고 하는, 그것은 문화의 본질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얘기 많이 합니다.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반미 감정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일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막 하는 경험 속에서 일본의 재발견,
그래서 막 스시 좋아하게 되고 일본 문화는 이렇게 좋은 거 일본 너무 문화적인 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일본의 문화를 승인해주고 그걸 국제적으로 띄워주는 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덮치면서 이런.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고유하고 전통적이고 하지만 순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오염된 거예요. 살아남아있다는 자체가. 라는 게 이제 미시마의 문화 방향의 얘기입니다. 문화 방향에 던지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빠뜨린 게 뭐냐면 1968년이라는 시기가 일본에서는 논쟁이 붙어요.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메이지 100년을 볼 것인가, 전후 28년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간혹 이런 논쟁들이 나와요. 뭐냐면 개항 100주년이냐 아니면 해방 몇 주년이냐. 근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해방 몇 주년인 거죠. 일본에서는 메이지가 있습니다. 이 메이지 100년을 외치면 우예춘추 같은 보수파 정말 조선일보 같은 거. 전후 28년이라는 얘기는 이완함이라는 세카 이런 데서 외치는 거죠. 이 보수파들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서양의 문화는 다 물질적이고 내면은 일본인들의 내면은 유사 이래 여태까지 항상 깨끗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해요. 일본 사람들은 원래 순수한 민족인데 서구나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배제하는 게 보수파들의 그거예요. 원래 일본인들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도. 근데 전후 28년은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 일본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다. 우리는 이미 오염됐어. 오염된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패전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국가가, 일본의 국가라는 거, 혹은 국가 그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국가가 기동하기 시작하면 세력들 전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역학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미 태어난 이 순간에 우리는 오염된 인간들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미시마는 이쪽 편이에요. 문화 방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뭔가 딱 끊어져 있다, 단절돼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파나 우익들은 이거예요. 일본들은 원래 깨끗하고 착하고 순하고 뭐 그런 민족들인데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시마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시기 속에서 이제 미시마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작품이 문화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도 성장인가 정치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성장이냐 정치인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순간, 성장을 할 때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데모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잖아요. 지하철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시마는 싸우자는 얘기니까 정지시키고 역사적 전망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인가 현재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 미래에 대한 투기로 가득 차 있어요. 미래에 대한 투기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미리 상정해놓고 지금의 나는 그냥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지를 못해요. 정말 뭘 하더라도 쫓기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미시마는 스티븐 잡스랑 똑같아요. 인간은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 거다. 별거 없다. 미래를 너무 꿈꾸지 마.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해라.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 고도성의 일본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뭐냐면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똑같이 이제 등록대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랑 숙제를 가지면 어떤 선생님 수첩을 딱 꺼내요. 이름을 걸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공부해서 공부했니? 라고 하면 제가 제일 길어요. 10년, 11년 제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이런 바보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빨리빨리 하게 하고 교수가 돼야 되는데 너는 이래가지고 미래가 뻔하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모 교수님께서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박사 과정에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박사과정 때 전 많이 놀았어요. 근데 박사과정이면 35살 이후에요, 제가. 근데 그때 논다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거든요.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열심히 두 사람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미시마는 그렇게만 사지 마라. 현재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추시하게 따랐죠. 근데 거기는 이제 긴장감을 갖고 놀았다는 거죠. 혼자서 이제 기를 때. 이 부분은 따라서 어떤 토픽이나 에세이나 다른 지면 쪽에서 좀 많이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미래에 투기를 해가지고 현재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날씨가 좋으면 사실 오늘 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편집자 선생님이랑 날씨 좋은데 왜 와요?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온 이유 중에서는 저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보다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짐승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제 필요해지는 시점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유행하는 생정치론이라고 알려졌어요. 요즘 유행하는 생정치는 단순히 아간맨적인 생정치 논의가 굉장히 강한데, 푸코적인 생정치 논의는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생명이나 생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때 뭐가 생기냐면 64년도에 일본의 국립암센터가 생겨요.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보험을 만들고 암 이런 걸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것을 국가는 다, 특히 국가가 국가의 플랜을 먼저 갖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개인의 삶을 플랜을 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장수해야 됩니다. 즐겁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시마의 반발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문화론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그 무사도 해가지고 이나베 그 사람의 무사도를 많이 읽혀요. 근데 그 무사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사실은 원정이 이제 여기도 썼는데 하가쿠레라는 그 에도 시절의 윤리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도는 태평성대잖아요. 무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한 번 안 배보고 죽은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무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윤리서인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무사라는 것은 신호토코로 미츠케르케리 해가지고 죽을 때 혹은 죽을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무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결정권을 자신이 갖는 거죠. 그래서 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윤리를 이제 미심을 끄집어서 전사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김지아랑 정말 미심하는 반대기를 생명사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시마가 제일 싫어했던 어떤 노년의 자기 모습이 치매에 걸리고 저게 똥치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68년은 이제 어떤 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미시마 굉장히 위협을 갖고 있었던 게 문화방해론에 이제 몰두가 돼요. 그 문화방해론이 한국에서 좀 사람들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산주의에 대한 굉장한 혐오와 폄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마는 오늘 기획이랑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인간인데, 그 슈퍼스타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한 가지 격렬한 차이점이 똑같이 혁명을 바라면서도 한 사람은 공산당 선언을 하고 한 사람은 공산당이 진짜 미워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어떤 대의 정치제에서 공산당이 그러니까 당으로서 존재하는 건 난 용서하지만 행정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방해론에 이제 그런 게 나요. 그 일본에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있잖아요. 사회당이 문화 정책 같은 걸 이렇게 그 정당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국민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하고 모든 사람의 문화를 창조하는, 모두가 해피한 문화를 창조하자. 이거는 문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 정책을 세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 인문학에도 좀 말하기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인문학은 돈이 없어서 또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 뭔가 바라잖아요. 국가가 관리해주고. 그리고 정당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화 정책 위반을 해라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유흥병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거 관료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문화 자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 반발의 관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시마의 껄끄러운 부분들은 극우나 천황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